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김광상입니다. 마치 어제일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들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도 그러겠지만 그보다는 더 어떠면은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한 번도 청산해 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 그 구석구석 쌓여있는 모순과 불의를 제거해야 하는 힘들고 긴 여정이 남아있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시사토론10 오늘은 이 시간에는 현재와 앞으로의 전국을 살펴보면서 호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담양 안평 영광장성 이계호입니다. 네. 자, 송금주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나주화순 지역구 국회의원 송금주입니다. 네. 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은 지역구가 이쪽이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를 또 하시네요. 좀 그랬습니다. 자, 늦은 시간인데 오늘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계호 의원님은 도당 위원장이시고 예. 또 유일한 민주당 지금 현역으로 여기 계시고요. 예. 또 우리 손 의원님은 대변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수석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 네. 예. 그리고 또 이 의원님은 지금 원내수석. 비례대표지만 원내수석. 예, 그렇군요. 오늘 세 분들이 오늘 좀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9일 날 이제 탄핵안이 결국 이제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탄핵 가결의 흥분 이게 좀 상당히 많이 가라앉은 지금인데 한번 좀 곰곰이 차분하니 이 탄핵 가결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각 당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정리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의 이 의원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200만 민심이 만들어낸 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사. 제가 이 일주일 전쯤 새누리당에 개인적으로 가까운 이 중도 쪽에 이제 활동을 하는 의원을 한 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 가결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의아했죠,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 촛불 민심을 바라본 새누리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그분이 230표 이상을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당의 이제 그 지도부에 그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 믿질 않아요. 전혀 실현성이 없는 얘기 같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심이 정말 무겁다는 것을 다 함께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결과 이런 이 사항이 이제 된 것 같은데 이 탄핵 표결 직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얘기가 청문회에서 나왔죠. 뭐냐면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사이에 올림머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이 상당히 국민 여론도 굉장히 격앙케 했습니다만은 또 그러한 분위기가 국회에도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아주 민심이 만들어낸 거사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평가를 그렇게 하셨는데 또 국민의당에서는 탄핵 가결의 의미 또 어떻게 보는가요? 네. 12월 9일 탄핵 가결은 국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촛불로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킨 것을 국회에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특히 정치권에게는 5천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기대와 또 책임을 풀어나가는 시작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시작점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우리 또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또 이 탄핵 가결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제가 그날 이제 탄핵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위를 딱 쳐다봤더니 방청석에 세월호 가족들이 한 40여 분 와 네. 계셨습니다. 네. 사실 2년 전 그날 그 아이들이 구조가 됐더라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첫 유권자로서 자신의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탄핵 투표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세월호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언가 바뀌기를 원하는 촛불의 민심을 대변하는 장이었다. 12월 9일에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탄핵 있기 일주일 전부터 정의당은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서 정말 손을 잡고 꼭 바꿔달라 이런 말씀들, 당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무슨 대통령을 바꿔달라라는 당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낡은 권력이라든가 부당한 권력 체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였다는 점에서 12월 9일 탄핵 가결은 이제 첫 단추를 풀었을 뿐이다. 예. 근본적인 대한민국 변화를 향해서 더 나가야 하는 그런 큰 숙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날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세 분 다 말씀 들어보면 이제 민심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끌고 갔고 탄핵 가결을 이제 이끌어냈다는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이해하신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혁의 뭐 요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것은 뭐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라든지 뭐 대표들이라든지 또 개인들 뭐 어려운 시대가 뭐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러긴 합니다만 또 각 당에서 이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당에 대한 이 과정을 거쳐갔을 때 어떤 평가, 뭐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조금 이런 점에서 미흡했다고 보시는지 이 평가는 잠깐만 한 말씀씩 하시고 다음 질문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 어떨까요? 방금 두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번 이 탄핵 정국은 어떻게 보면 민심이 앞서 나가고 정치권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당이든지 공이 당 지도부의 경우에 따라서는 민심과 다소 좀 거리가 있는 언급들도 나오게 되고 예.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심의 지탄 뭐 이런 게 이제 또 이 어떤 방향타를 정비를 해주는 뭐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치 세력이 더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 잘했고 못했고 그건 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심을 쫓아가는 정치권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성적표 내기가 좀 그런가 봅니다. 어때 국민의당은요? 국민의당은 어느 당보다 탄핵 가결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12월 1일 발의 여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된 발의가 12월 2일 부결로 이어졌을 때 우리 역사에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2월 9일 표결을 관철시켰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마치 탄핵에 반대하는 당으로 오인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났고 그것이 어떤 특정 세력이 그렇게 했든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셨든 여하튼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12월 9일 표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간절히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234표라는 압도적인 표가 나왔고 그 압도적인 표의 무게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 정의당 한번 이야기 듣고 사실 정의당은 이제 대통령 퇴진 당론이나 대통령 탄핵 당론을 가장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가장 일찍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사를 보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다 이겨놓은 거를 정치가 잘못 선택해서 또 이렇게 망쳐놓는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예. 그게 항상 보면
정치권 안에서 너무 셈이 복잡해서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은 훨씬 더 답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었고 그 분명한 답 앞에서 복잡한 셈을 하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뭐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명령대로 이렇게 길을 뚜벅뚜벅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핵 가결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겹게 좀 예인선 역할을 정의당이 좀 톡톡히 하지는 않았나 그런 점에서 좀 점수를 그래요?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예. 원래 덩치가 적으면 예. 이 의견을 함께 모으기도 비교적 용이하고요. 뭐 거대 정당의 경우에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충돌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 당론을 하나로 분명히 정하는데 또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간단히 이 탄핵 정국의 민심, 호남의 민심이 됐든 국민의 민심을 잘 반영을 했는지 한번 자평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당면한 현안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헌재가 지금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러다가 만약에 헌재가 기각 또는 뭐 각하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점도 일부 있어요. 이러다가 혹시나 국민들의 민심을 통해서 탄핵 가결까지 이르렀는데 혹시 뒤집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야권의 대책 한번 각 당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련하고 계시는지 민주당 한번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헌재 위원들께서도 민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 희망적으로 예측을 하고 싶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민심과 다르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어떻게 하나는 그런 우려들은 국민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굳이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시 발의해야죠, 재발의해야죠. 기각되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네. 또 그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국민들과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따른 어떤 캠페인이 더 활기차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심과 이반된 어떤 재개를 헌재가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개정된 헌재법에 의해서 각 그 재판관들의 의견을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소소견도 다 내게 돼 그것은 있고. 예. 이 헌재 재판관들이 이 판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레스가 될 것으로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압박이 될 것이다. 분명한 이 의견들이 나올 거고 민심에 어긋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제가 국민의당의 헌법소추안을 작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성하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세월호 7시간의 그런 논의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 자체가 저한테도 같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들의 다수의 의사가 광장의 분노 또 촛불의 민심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그 탄핵 인용으로 이끌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국정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현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만큼의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주느냐의 문제가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탄핵소추안으로 내고 있는 그 항목들은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당이 초기에 잡았던 그 모습하고 좀 달라져서 많은 부분들을 소추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소추라는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 당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심리하기 위해서 아마 재판관들이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야 될 것인데 예. 저희들은 계속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국민들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지난 월요일
그 서명을 받았던 22만 네. 서명서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한국일보에서 네.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때 아이들의 시신이 막 건져지기 시작하는, 정말 모든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시간에도 이제 필러를 주사를 투여했다라고 하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들도 있을 테지만 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그런 사법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민심을 거역하는 판단을 한다면 더 이상 예. 헌재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개헌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헌재가 또 다른 심판을 저는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문제 관련해서는 뭐 우리 송금주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보니까 한 4-5명의 헌법연구관이 TF를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 이번에는 이 사건이 복잡한 만큼 20명의 그 TF가 구성이 돼 있고 40명의 헌법연구관이 다 투입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양을, 또 방대한 인력이 투입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뭐 한정없이 시간이 180일 다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뭐 국민의 마음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좀 일단은 좀 낙관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네. 예, 뭐 법조인의 시각에서도 봐도 뭐 같은 시각에서 그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으네요. 뭐 그다음에 조금 요즘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지금 저게 어떻게 되지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권한대행 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행보가 오늘은 이제 뭐 국회하고 좀 잘 해보자는 쪽으로 좀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제라든지 그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양새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권한대행 문제를 놓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총리도 단핵 대상이다 해가지고 물러나라 좀 하다가 좀 네. 처리한 식으로 모양이 좀 바뀌는 것도 같고, 국민의당은 뭐 일단은 뭐 현상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했던 것 같기도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제의하고 뭐 등등 했던 것 같아요. 야 3당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이 권한대행 문제 이 부분을 네. 또 이제 지금 각 당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대응을 좀 해나가고 있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을 또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이건 뭐 순서 상관없이 저희가 아무나 먼저. 예. 원래 국민의당은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초기부터 총리를 먼저 바꾸자, 선 총리 후탄핵의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그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이제 현 시점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내각을 불신해버리면 국정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차악으로서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제 어제 함부로 인사권을 사실상 사용한다거나 또는 국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황교안 총리로서 권한을 대행하는 직무를 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라는 직분을 명심하고 대통령을 따라가지 말고 총리로서 국민과 국회를 바라보고 국회와 협의해서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아까 국민의당, 이게 지금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뭐 이것을 깊이 들추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 총리 인선을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시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선 후퇴를 약속하면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총리 추천권만을 이제 국회에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적인 국민의 민심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 있었고, 정치권이 그 문제를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총리를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이런 블랙홀로 빠져들 수는 없었던 상태였다라는 네. 점은 저는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사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고건총리는 예.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시 국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그 길목을 지키는 이제 총리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이 거의 인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차기 정권으로 이 정권을 이양하는 그런 과도 내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그 수많은 일들을 더 벌리거나 책임을 지겠다거나 이런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민생 안정에 힘쓰고 그다음에 차기 대선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자신의 권한 범위를 최소화시켜 놓는 것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이 사태 초창기 때 총리 교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좀 됐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총리 교체에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제안에 대해서 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먼저 뭐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를 가지고 뭐 상당한 논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리를 그대로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총리 교체를 시작을 한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당 대표께서 총리도 뭐 탄핵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황교안 총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 공백을 뭐 더 이상 계속 방치해서 국민들 우려를 더 키워나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현실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황교안 총리로 하여금 정말 공백을 메꾸는 총리로서 역할과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과 자세를 주문하는 차원의 어떤 정치적 수사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총리의 건전한 양식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믿고 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정말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어떤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메꿔 나가는 노력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총리와 함께 국회의 어떤 견제와 균형자로서 역할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 절실한 상황이 되어 있죠. 그러한 역할을 우리 야삼당이 함께하면서 반드시 국정 공백 메꾸고 또 국민들의 우려 해소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 황교안 총리 체제로라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이끌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삼당이 책임 정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만 해법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법을 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권한대행의 지위가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을 답습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3당 또 국회 전체가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정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의 제안 여부와 상관없이 총리를 먼저 바꾸자는 입장을 계속 저희는 피력했던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상당히 과거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 갖고 논란을 정할 건 아닐 것 그 같고. 황교안 총리 관련된 제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국회 본회의에 이제 국무총리 출석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를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의 축이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지금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황교안 총리가 무시하고 가는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 뭐 국민들의 비판의 어떤 그 끝이 대통령만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여야정 협의체 문제도 지금 사실은
잘못하면 정치권이 빈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여당이 뭐 원내대표단이 지금 무너져 있어버리고 네. 이런 상황도 있고 예, 총리는 여당이 없는 야망 갖고는 뭐 대화를 못하겠다 뭐 이런 자세를 보이고 하면 사실 또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당에 돌아가셔서도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그 권한대행의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특검 문제는 좀 어떨까요? 지금 어제부터 대치동에 이제 둥지를 틀고 이제 가는데 뭐 전망들은 다 긍정적으로 하시는가요? 뭐 이제 오늘 검사분들은 안 계십니다만 그래도 법조계 계셨는데. 네. 저 박영수 특검이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본인이 천명을 했으니까 신속하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서 지금 그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 부분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헌재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심증을 굳힐 수 있는 예. 그런 작업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특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보완해야 될 점들은 또 혹시 생각나시는 것도 있는가요? 우선 검찰 수사가 비교적 뭐 국민 기대 이상으로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가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특검은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방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뭐 근본적인 어떤 조사랄지 또 박기춘, 우병우 두 분의 어떤 예, 죄송합니다. 김기춘, 우병우 두 분의 어떤 직무유기 혐의 또 이 재벌들 이 기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뇌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뭐 포괄적 뇌물죄 여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재 다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상황 또 정황 논리상 해결하지 못했던 이제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가 이제 집중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특검 내부 구성을 보거나 또 그분들의 의지 또 국민적인 여론 뭐 이런 걸 감안할 때 특검이 뭐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냐 예.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낡은 카르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경유착이고 많은 국민들이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부당한 거래가 네. 권력과 재벌들 사이에서 있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검찰 수사 특검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고 전반적으로 그 재벌 개혁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를 저는 굉장히 주목을 예.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이 핵심 농단 주범자들이 너무너무 불성실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 1년에 연봉 1억 2천씩 받는 사람인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세비를 왜 받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 국정조사의 한계가 특검으로 갔습니다. 근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너무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밝히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 문제를 꼭 잘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사실은 이제 민심으로 이제 분출돼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국회가 잘 민심들을 보듬어 안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특검은 특검이고 또 특검 이후의 상황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입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 민심이 나온 그 유형들은 뭐 정경유착에 대한 거, 뭐 분권에 대한 거 등등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혹시 각 당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쪽에서 먼저 하실까요? 예.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시작할 때 모두 발언하실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게 저희 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제 36년 이후에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활짝 꼽히지 못했고
또 유신 독재 18년이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아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확실한 청산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해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번 국회 안에서는 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박근혜 정부가 버려놓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정책들을 좀 폐기하는,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서 정책 탄핵으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드 문제라든가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가 군사보호 협정, 뭐 국정교과서 문제, 그리고 성과연봉제 같은 어떤 이렇게 노동계약 시도라든지 예. 이런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그 물밑에 잠자고 있었던, 혹은 그런 의혹이 있는 이런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것을 일단 스톱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잘못된 정책들은 좀 청산해 나가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될 그 주요 개혁 과제로서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재벌개혁,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인 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문제까지 이런 논의들을 국회 안에서 좀 활발하게 벌여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너무 이렇게 구조적이고 그 세력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었기 때문에 모든 야권 세력들의 힘을 합쳐도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촛불 과정에서 야권 연대를 이뤄왔던 것처럼 개혁 과제 역시 그 야권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공조를 튼튼히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뭐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우선 당장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주라. 그렇죠. 뭐 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쌓여왔던 어떤 적폐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얘기가 된 대로 뭐 위안부 합의, 뭐 일본과 합의가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과연 그게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게 바탕을 두고 추진돼 왔냐. 개성공단 폐쇄 문제 역시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타당한 이 대북 정책이었냐. 뭐 이런 등등의 지금 국민적 우려를 아직까지 계속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선에서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동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근본적인 어떤 개혁 아젠다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야당의 입장에 정권을 갖고 있지 않는 야당의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그 국가 개조 아젠다를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정확히 그걸 이제 국민적 여망을 담아서 아젠다를 결정을 하고 네. 그걸 차기 정부로 던져주는 거죠. 네. 그래서 차기에 좋은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부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라는 국민적 그 뜨거운 열망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대선을 앞둔 입장에서 지금 현 정치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두 분 의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아마 야3당의 입장에서 지금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탄핵 가결을 시킨 이후에 국민당의 표가 국민의 승리,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일단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과제라고 하면 지금 과도적 그 대행 체제 하에서 국회가 황교안 대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인데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여러 잘못된 정책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야3당 대표들은 적폐 해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 적폐를 해소하는 부분은 두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혼돈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해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힘들어하는 민생
경제 문제가 큽니다. 지금 농가에 있어서도 쌀값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과일값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AI까지 덮쳐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위 10%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부총리라는 컨트롤 타워를 세우자, 이런 주장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예. 장기 과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어젠다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 부분은 뭐 개헌 논의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대선과 관련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3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어젠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예, 뭐 좀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 잘못된 것들을 중지하는 문제, 폐기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이제 교정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머물지 않고 이제 바꿔나가고 또 방향을 잡는 거, 이게 이제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들이 호남에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뭐 광주 정신이라고 뭐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쪽의 방향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광주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점이 뭐 불의한 거였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뭐 그런 정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향후 전국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호남의 역할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이른바 죄송합니다. 아직 그 헌재 심판 결과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대선 시기가 점차 지금 빨라진 것 같아요. 빠르면은 뭐 3월까지도 가능하겠고요. 뭐 불과 뭐 한 2, 3개월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늦어도 뭐 8월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대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정치권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셈법을 복잡하게 해가면서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자칫하면 또 역풍도 맞을 수 있고 뭐 이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된다면은 60일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좀 촉박한 상황인데, 그 경우를 대비해서 막 각 당들도 이미 그 정도는 다 준비를 하고 있겠죠. 뭐 그 경선 룰이라든지 그런 좀 가닥이 좀 잡혀갑니까? 어쩝니까? 네. 지금 각 당들이 뭐 아마 이 야3당이 다 비슷한 여건일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솔직히 대선에 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 가 있는지도 모르죠. 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워낙 지금 이 박근혜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눈이 위중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거기에 어떤 이 직접적인 어떤 방점을 두기에는 쉽지 않는 현실적인 또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뭐 치열하게 이제 정말 대선 준비 잘해야죠. 뭐 그건 다 하고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건 뭐 역사적인 소명입니다. 예. 어떤 경우든지. 그런다고 볼 때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제1 야당으로서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막중하죠. 그리고 또 막강한 대선 주자를 뭐 다수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또 여건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경선 룰 문제, 또 우리 당에서는 또 경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또 결선 투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뭐 표면화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물밑 여러 과정을 통해서 뭐 다양하게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준비 잘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어떤 야권의 장자로서 역할 해내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또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당 아무래도 이제 신생 정당이고 이제 당원 당규를 마무리하고 이제 당원을 모집한 이후에 다음 달 15일에 전당대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거친 이후에 아마도 이제 경선 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현 시국은 그 국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국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의 이제 다른 대권 주자들도 국난 수습이 먼저이지 요 탄핵 정국을 어떤 대권에 연계시켜서 이용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탄핵 정국을 보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점 이후에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권 교체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 명쾌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네. 이번에 탄핵 촛불들이 쭉 나오면서 정치권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죽 써서 개주지 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87년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때 민주화 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바뀌나 보다 했는데 그 당시에 야권이 이제 힘을 다 합치지 못하면서 노태우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목격했던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게 먼저다. 그것이 지금 바라는 것이 다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 촛불 민심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혁의 비전을 분명히 하는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에 있고 네. 그 정권 교체가 대선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우리 그 야권이 움츠러들고 대권 얘기하면 지금 역풍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그 대선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어떤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경쟁, 어떤 때는 협력을 하면서 그 개혁 미션들을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솔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굉장히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이 저 야당들 좀 믿고 정권 교체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괜히 대선 준비를 다 하시면서 앞에서는 마치 그거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 네. 좀 그 준비를 이제는 국민의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입장에서 정권 교체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대선 준비를 좀 이제부터는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좀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송금주 의원님 아니, 얘기를 아니, 짚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는 예. 당연히 그러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시점은 이 탄핵 정국 국민들의 분노를 그 개별 대권주자의 유불리 문제로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건 저희가 원칙적으로 동의하겠죠. 관련한 네.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개헌의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개헌 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을 담을 것인지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 대권 주자들이 어떤 대선 과정에서 탄핵과 대선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조금 분리하자.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그 대권과 관련된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고 또 이 지역에서 워낙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야권의 지평 자체가 정치적 지평 자체가 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19 이후에 또 지난 80년 당시에 어떤 서울의 봄 그리고 87년 60 항쟁 이후에 어떤 직선제 개헌과 관련된 그 시구 또 2012년에도 지난번 대선 때도 그 MB의 악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한 어떤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번 사태도 만에 하나라도 정말 정권 교체를 이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큰 죄이기도 하지만 역사에 대한 대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한 어떤 야권의 어떤 이 굉장히 진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함께 정말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어쨌든 이런 사태에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지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가장 정권 교체 방해가 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야권 세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방금 이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리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늘 정권 교체는 유념해 두고 어떤 그 당의 상황 그리고 야권의 어떤 지평 이런 것을 이끌어가는 노력들이 함께 공조가 돼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뭐 개헌론 이야기를 좀 하게 됐네요. 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뭐 권력 구조 문제 당연히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각 당과 후보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호남에서도 지금 이 부분들을 각 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것들을 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누가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실까요? 약간 저희가 네. 말씀하시죠. 네. 탄핵 가결 3일 만에 그
교섭단체 3당이 만나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개헌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에게 예. 맡긴다 이 결정을 보고 저는 진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네. 과연 촛불의 민심이 개헌을 하라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 더 좋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지금 국민들에게는 이 개헌 논의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혼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정치 세력들이 그 권력을 분점하는 그 구조로 만들어서 뭔가를 좀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느낌으로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개헌 논의에 앞서서 해야 할 개혁 논의 이것이 예. 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탄핵되자마자 그것도 새누리당까지 함께 앉아서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네. 이미 그러니까요. 견해를 당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당은 또 어떻습니까? 먼저 하실랍니까? 제가 야3당 대표회담에 저는 대변인이어서 항상 네. 그러니까 배석을 하게 됩니다. 배석을 하게 되면 느끼는 감정들이 어쨌든 현실적인 해법 그리고 투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혁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는 방법론을 계속 마련하고 고민하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개헌 역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헌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개헌과 관련해서 저희가 명확한 것은 개헌에 관한 논의 자체는 지금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논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로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선 전에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의 프레임,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문제점, 단순히 권력 구조에 한정해서 논의되지 않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이라는 그러니까 격차를 해소하고 또 평화 통일을 이루고 또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논의도 함께 같이 담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을 같이 종합해 보면서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탄핵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퇴진에 의해서든 결정이 될 때 이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선 여권은 아마 생존 싸움을 할 것 같아요. 친박과 비박이 이미 시작이 됐지만 뭐 더 치열하게, 더 아주 격렬하게 그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쪽은 어떤 다음 대선에 대한 이 고민보다 우선해서 그 생존의 문제가 먼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야권의 문제입니다. 야권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여건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당장에 이 대선에서 비교적 유리한 지금 현재 어떤 그 국민적 지지도나 또 상황이나 또 정치적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예. 또 그렇지 못한 분들과 그 사이에 상당한 격차와 괴리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좀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은 국가적 개혁, 뭐 여기에 일단은 어떤 그 과제들을 제시를 하면서 즉각 그 대선 모드로 이제 나아가겠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비교적 약세인 또 후보들도 있습니다. 세력도 있고 그분들은 개헌과 관련해서 판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네요. 좀 더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항상 또 이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30초씩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남 민심을 어떻게 담아서 앞으로 이제 이 다음 이 탄핵 이후에 이 상황, 이 과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초씩만 각 당들이 어떤 자세, 방향 이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예. 할까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 열망이 아주 뭐 커졌고요. 그건 뭐 그동안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내내 4년 동안 호남에서는 이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 상존에 있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우든지 이제 정권교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호남의 어떤 여건과 분위기 또 상황은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상당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뭐 그런 측면을 놓고 볼 때 정말 대선 주자들이 이 자기의 어떤 몸집을 키워나가고 역량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치열하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하기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호남 중심의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민주 세력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그런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가장 유념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걸 호남 민심을 반영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그 호남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아직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당만 가지고는 힘이 붙이다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저는 호남 시민들께서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는 진보정당 같은 데를 키워줘야 된다 이런 판단도 하셨고 제1야당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 같은 데도 키워줘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상당한 창조적 경쟁을 통해서 야당의 힘이 전체적으로 더 세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호남 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을 지금 야3당들이 잘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 뜻 속에서 어떻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 이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의당이 그 몫을 또 한켠에서 잘 해나가겠다는 약속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네. 뭐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700만 개의 촛불 그리고 신뢰를 잃은 권력을 향해서 내려오라고 한 국민의 명령. 뭐 그렇게 해서 이번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겠죠. 분명 위대한 승리였지만 아직 미완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렵게 살려낸 이 개혁의 불씨가 여기서 거치지 않고 이른바 적폐와 구태를 청산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부정과 불의가 우리와 또 우리 자손의 미래를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더불어서 또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 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